사랑받는 MZ 직장인의 특징? 네, 그리고 미팅에서 밑에 보이는 매너 포인트? 미팅? 왜 어떤 미팅 했었어요? 연애 미팅 말고 그냥 아티스트 알아요. 그런 네. 것들 저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만날 때랑 또 뭔가 저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 만날 때랑 그럴 때 좀 애티튜드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모먼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호감이나 뭐 외모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진정성 있고 사람으로서 괜찮아야지 사람이 미팅할 때도 괜찮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실하게 잘하고 지각 안 하고 자기 맡은 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만 한눈에 그게 외모로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촬영했던 촬영 감독님이었는데 사전에 우리 상대방을 되게 편하게 배려해 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언제 만나요 정도로만 우리는 러프하게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지금 장소 몇 군데 찾아봤는데 어디 뭐 편하신 데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제가 예약 미리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좀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면은 만나기 전부터 호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뭔가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네 그냥 띡 하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얘기할 것들 안건들을 정리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전문성이 좀 보여지는 그런 준비들 그런 것들 준비해 오는 사람이 무조건 베스트죠. 사실 얼마나 나와의 미팅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느냐가 느껴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미팅을 할 때는 되게 미팅과 회의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는 같이 어떡할까요? 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와서 그러면 이걸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고 그쪽이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자리인 거지. 그럼 이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면은 회의도 안 되고 일이 되게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것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봤다라는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좀 미팅하면서 좀 좋게 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조건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누가 얘기했는데 B님이 얘기하셨나? 옛날에는 이제 겉보기 번드르르 해 보이고 뭔가 급하게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들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딱 보면 보여요. 이 친구가 진짜 이게 내공이 있어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해보려고 왔는지 이게 딱 한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교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무조건 최고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받는 MZ들의 특징을 봅시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MZ들이 되게 사회 이슈였잖아요. MZ는 뭐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사실 MZ가 나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 방식이나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라서 저는 같이 일하면서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뭘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MZ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사람 바이 사람인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상급자에 올라가려면 우리도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표준의 오류? 나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MZ세대 100 중에 몇 %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이 달라져서 MZ가 다 좀 이기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쵸? 왜냐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된 사람으로서의 이 내 표준 분포를 보면 나는 상위권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동급이 아니라 그보다 아직 평가 전인 아직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다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굳이 MZ들 중에 되게 훌륭하고 되게 아이디어 뛰어나고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1번 자체가 딱 그 시야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단순히 그 일이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지라고 짧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 일을 시키지? 이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이걸 배웠을 때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고난들을 자신을 키우는 그런 비료? 에너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눈에. 그
행동하는 애티튜드가 다른데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저도 되게 같이 하자라고 어프로치를 많이 했고 되게 좋은데 항상 잘 되더라고요. 메타 인지를 가지고 되게 시야가 짧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마를 받지? 뭐 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생각하면은 내가 성장도 안 되고 상대방의 관계에도 좋은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이 일은 어느 정도 대우를 내 스스로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 위에서 볼 때는 다르죠. 이 돈을 주고 너한테 시킬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이 일을 하고 나의 좋은 면을 봐고 서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지만 서로가 필요해지고 서로의 능력을 파악하면 더 큰 일들이 나한테 더 들어올 거야. 이거는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야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전문성도 없고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드니까 돈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순간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일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길게 보고 넓게 보는 좀 시야와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두 번, 인지를 혹시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메타 는지를 늘리려면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남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남들 눈치를 많이 봐야 조금 시야가 넓어져요. 자신감만 있는 친구들은 자신감만 너무 넓혀서 독불장군이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꼬꾸라진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너무 남의 눈치만 보면은 이제 남의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할 거 못하고 자꾸 힘들어만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거는 뭐든지 적당히 남들을 배려하면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고 이 두 가지를 좀 융합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이거 시키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일은 나한테 지금 내가 맡고 있는데 이거니까 이거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 일을 하면 이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필요하겠네 라고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메타인지랑 비슷한 건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필요성이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이랑 일하면 같이 일하는데 되게 신나요. 되게 말 안 해도 이 친구가 딱 알아채고 이 친구가 필요한 거 내가 딱 캐치해서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죠, 무조건. 사람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뭔가 사실 되게 좋은 사고방식이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사고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쵸, 지금 이 순간에 힘들겠지만 내가 그 긍정적인 사고가 꽃피울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이나 뭔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도 조금 이거는 나에게 자양분이 될 거야, 이거를 견디면 나는 더 단단해지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면 돼요. 호철님이 약간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 호철님. 저는 약간 항상 오히려 좋아요 치거든요. 호철님만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저는 그거를 굳은 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할 때 힘들고 뭐든지 제가 창업 처음 할 때도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욕을 먹게 되고 내 역량 밖의 일들을 스스로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들이 실망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막 진짜 죽고 싶었던 시간도 진짜 많았는데 그냥 버티고 끝까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한번 이 시련을 겪어보고 내가 이걸 겪어도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또 비슷한 경험을 또 하고 하면은 이제는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순간은 분명 지나갈 거고 내가 죽지도 않고 어디 몸이 다치지도 않고 다시 재기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가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힘든 일이 좀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굳은 살이 좀 배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버티면 돼요. 꼭 묵묵히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그 시간은 지나가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일하면서 노하우 쌓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기 전에 일하면서 노하우 쌓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일하면서도 쌓는 법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새내기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력이 쌓인 친구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 나가면서도 이게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되게 아쉽거든요. 일단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고, 새로운 일들만 계속해 나가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 업무나 그 스킬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냐, 저는 맨날 항상 얘기하는데 무조건 문서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내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면서 그냥 하나하나 해내지 말고, 이 상황을 문서로 만들어서 지금 어떤 일 담당자 누구, 내가 해야 되는 일, 목표는 무엇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1, 2, 3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런 방향성이나 표가 나왔으면 그걸 다 문서화해야 돼요.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그래야지 내가 비슷한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때 데이터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땐 이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구나. 아, 다음에 이거는 더 추가해야지 하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개선하고, 또 그걸 또다시 개선하고, 또다시 개선하면은 이 5번째, 6번째 되는 생각은 되게 거의 완성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종류가 있어. 거기에서 7번, 8번 생각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제된 그런 나만의 양식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양식 가지고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확실히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어도 양식화, 그냥 공간을 찾더라도 그냥 공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글에서 표 만들어서 장소, 비용, 연락처, 여기는 우선순위가 몇 번데 여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10개 찾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분명 그걸 한번 쓸 때가 있어요. 꼭 또 그걸 참조를 한다든지,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짧았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버전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즘 노션 많이 쓰시는데,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메모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걸 써야 되냐면, 양식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휘발성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나 그 생각과 관점들은 다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생각이 30분 뒤에 바뀌고 1시간 뒤에 바뀌고 그 관점도 바뀌고 그 중요도도 바뀌어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지 내가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내가 왔구나, 아, 그때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지? 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는 모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장소, 링크 그런 것들은 다 모아놓고 아카이빙해서 표로 만들고, 인스타 봤을 때 좋은 것들은 다 저장하기 눌러서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하나의 정보와 데이터와 아이디어들을 다 축적해서 정리를 하고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개인 서버,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서버를 써서 그 안에 내 생각과 아이디어들 다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뭐 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앞에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MEC라고 하는데, MEC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 어느 하나가 누락되지 않게 이거를 카테고라이징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테고라이징해서 많은 정보들을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뭐 일상에 다양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내 업무적인 것들, 아니면 내가 취미로 하는 것들, 내가 공부, 아니면 나의 인생 관련해서 카테고라이징을 하나하나 하고, 거기 밑에 또 카테고라이징 하는 로직 트리를 만들어 놓은 연습을 하면은 그 많은 데이터가 내가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정리가 돼요. 가공이 되고.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거 있으니까 내가 이 양식을 가지고 이걸 개선해야겠다. 내 스스로의 머리에 있는 회로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3년에서 5년 정도 거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문서화,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를 메모,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다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 그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체계화하는 것들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어요. 전에 차에서 말씀하셨던 인생의 10대 20대 계획들 같은 거를 쌓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여쭤보고 싶었어요. 20대 해야 하는 것들, 30대 해야 하는 것들.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짰어요. 이제
노트를 만들면서 저의 꿈의 목록을 만들면서 노트를 짜서 지금 그 노트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물가물하지만 얘기해보면은 이제 20대 때는 가능한 많은 실패를 해볼 것 그리고 가능한 많은 도전을 해볼 것 그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20대는 실패를 해도 응원해주고 성공을 해도 응원해주고 가장 체력과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그때는 무조건 실패를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인생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막노동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뭔가 정말 뭐 10만원 한 달에 10만원 갖고 진짜 빵 조각 뜯어 먹으면서 산 적도 있고 뭐 해외에 워킹홀리데이도 그냥 100만원 들고 간 적도 있고 많죠. 그거는 이따가 이거 끝나고 이 파트 끝나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20대 때는 무조건 많은 도전과 많은 실패를 할 것. 그리고 저는 30대 때는 어땠냐면은 20대 때는 이것저것 선택을 그런 도전을 하다 보면 그게 생겨요. 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전 요리도 했었고 막노동도 했었고 설계도 했고 프로그래밍도 했고 디자인도 했고 사업도 했고 이제 행사 기획도 하고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생겨요. 내가 이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 일은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내가 평생 하거나 나한테 잘 맞는 일은 이거구나. 어느 정도 30대 초반이 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30대 때는 그 정리된 방향에서 나의 전문성을 쌓는 거예요. 가장 20대 때 넓게 땅을 팠다면 이제 30대는 깊게 땅을 파서 내가 지금 문화기획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은 어떤 거라고 있냐면 문화기획에서 나의 최대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영상도 찍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3D 프린터로 이제 막 모델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좀 비주얼라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뭐 3D 또 하고 아니면은 뭐 문서도 새로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는지 뭐 어떻게 하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내가 모아둔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나눠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내가 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의 사람은 되자가 30대였어요. 그리고 40대 때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면서 그것들로 이제 뭔가 사업도 하고 뭔가 외주도 받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과 내 삶의 안정성을 찾는 시기 40대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 50대는 그렇게 쌓아온 부와 명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종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장이 돼서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50대 때는 전문성을 쌓고 그 전문성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50대 때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시기가 50대였고 60대 때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교수가 된다든지 자문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에 원로가 돼서 이제 다양한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삶에 조금 방향성을 찾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뭔가 여행도 좀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뭔가 내 삶을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는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릴 때는 큰 돌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채워놓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자잘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부족했던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은 전문성을 조금 더 채워놓고 조금 더 가는 모래를 가지고 나중에는 더 놓쳤던 거 꼼꼼히 채워나가 그런 식으로 좀 나라는 사람을 조금 가득가득 채우는 게 저는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0대는 기억 안 나고 100살까지 살기라는 문구를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일단 살기 100세 때는 일단 살기 한 줄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연령대별 기준은 그런 거였어요. 썰 뭐 풀어줄까? 한 달에 10만 원으로 어떻게 살죠? 그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가질 않았고 그때 한 달 동안 2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월세는 15만 원 정도였는데 지하에 단칸방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건 내주셨었고 이제 통장에 이제 15만 원인가 있었고 이제 이걸로 살아야 되니까 식빵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계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식빵 한 장이랑 계란 하나를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좀 그때 뭐였지 프로그래밍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TV에 나오는 히키코모리처럼 또 않고 그냥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나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건 없고 계속
찾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27살이시죠? 그쵸. 그때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 맞아요. 그때도 세 번째 창업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사업이었어요. 그 트레바리 같은 거였는데 이제 기획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한 5명 정도 모아서 내가 이제 얼마를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너의 프로젝트를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개만 해봐. 이렇게 해서 5명한테 그것들을 신청서를 받아서 해줬는데 생각만큼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얘기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돈 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그 50만 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뭔가 성취를 보여줘야 된다는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돈을 줘도 쓰질 못하니?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답답함을 얘기했고 이 친구들은 그 50만 원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쓸 수 있는 작은 돈도 아닌데 아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3개월 정도 만에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 사업도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지금의 그런 문토나 아니면은 트레바리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호스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임들을 만들어 사람들 계속 모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참 신기했어요. 좀 나중에 그런 사업이 되게 잘 된 모델이 나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었어요. 이게 세 번째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사업은 쇼핑몰이었어요. 이제 그때 뭐 스타일 난다나 아니면은 그런 뭐 쇼핑몰이 되게 처음 생기고 뜨기 시작할 때여서 이제 제가 학교를 자퇴를 했었나 그때 자퇴를 하고 디자인 쇼핑몰 회사에서 이제 웹 디자이너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정도 이제 웹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친구랑 같이 사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만들고 사입해 오고 물건 사진 찍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 친구가 알바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 자금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컨셉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옷 입는 스타일이 이제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라 나랑 핏이 맞고 뭔가 내가 봤을 때 재질 괜찮으면은 그걸 색깔별로 사가지고 그걸 돌려 입거든요. 조합을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초안은 그런 거죠. 무텐다드예요. 무신사 스탠다드처럼 정말 좋은 재질의 기본 심플 베이직을 가지고 색깔별로 쫙 세트로 파는 거죠. 그런 식의 사업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죠. 친구가 이제 한 2달, 3달 정도 했는데 알바를 잘리고 저도 하는데 뭔가 아무래도 그땐 전문성이 없었으니까 자꾸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조금 그땐 좀 금방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하고 그때 한 잡은 것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날리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때 느낀 거는 일단은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직장인 하면 안 돼. 직장인 하면 내 인생은 망해. 무조건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지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든 프리랜서가 되든 나라는 사람을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바뀌었나요 지금? 똑같죠. 오히려 지금은 더 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너보다 잘하는 애가 있어 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저만의 무기, 저만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야죠. 사실 살려면. 두 번째 사업은 아이 잘 안 나.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줄게. 너무 다 뽑아가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뭐 기억이 안 나. 그때 짧게 되게 많아요. 사업은 사업자를 낸 것만 5번이고 시도한 거는 몇 번 없었어요. 전 실패설을 들으셨어요. 그치 양아치네. 실패설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구나 이러니까 되게 성공설보다 더 도움이 돼요. 그치. 근데 남의 실패 얘기는 실패든 성공이든 그거는 어차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고 어차피 내가 겪는 상황이랑 나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똥이든 된장이든 다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서 아까 표현했듯이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어야 사람들이 보여요. 아 얘는 그냥 허투루 말하는 애가 아니라 진짜 얘는 해보고 말하는 애구나 라는 게 보여질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 안 하면 패스해야 네? 필요 안 하면 패스해야 돼요. 나중에 해줄게. 사업 얘기는 나중에. 또 궁금한 거. 방금 말씀하셨던 왜 나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좀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 그러니까 이 비님이 무릎팍도사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랑 직원은 게임을 해요. 뭐냐
회사는 너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군가 대체돼도 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회사는 그런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직원의 월급이 줄어들겠죠. 근데 직장인은 그 게임을 해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딴 데 스카우트 받으려면은 연봉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니까 퀄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항상 그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 그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대체되지 않고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불려가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들 다 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해본 거,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안 해본 실패, 못 해본 경험, 어려워서 모르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사랑 직장인이 하나 있어요. 대리 누구, 그리고 이사 누구누구님. 그러면은 대리는 이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바뀌어도 돼요.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이 정도 일은 뭐 자료 찾고 뭐 맡겨진 프로젝트 한두 개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뀌어도 되는 건데, 이사는 왜 그 많은 돈을 받냐면 이 사람이 없었을 때는 못했던 사업을 이 사람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랑 연결을 해주면은 내가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라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더 경쟁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무조건 나는 경쟁력이 생겨요.